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목소리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제가 임시로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 책을 읽고 내용이 좋았다고 추천을 했는데 마침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늘 이 책의 리뷰 겸 일부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는 지은이가 방송작가라고 했을 때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첫 장부터 가슴이 뭉클한 것이 매 챕터를 넘길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여러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이 글들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박지연 작가는 15년간 다큐멘터리 3일의 VJ를 하고 현재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의 디렉터이신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녀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참 깊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프롤로그의 마지막 글이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저에게 힘이 되었던 혹은 닮고 싶은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멋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배운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원고를 붙잡고 있다 보니 어느새 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때론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때론 저를 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혹시 길을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다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읽고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박지현. 대단한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문장들이 있잖아요. 넌 할 수 있어. 힘내. 파이팅! 이런 말들보다 이 책의 내용처럼 잔잔하지만 진솔한 이야기와 말 건넴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는 작가의 잔잔한 이야기들. 그녀의 글은 책의 제목처럼 삶에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삶에 대한 참 괜찮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위로를 건네주는 듯 합니다. 출판사 메이븐, 지은이 박지현, 참 괜찮은 태도. 2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마디. 이 장에서는 용서를 못한 사람과 용서를 한 사람에 대한 작가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의 일화와 그가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일부를 읽어보자면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의 두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바람에 살인사건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그 2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돼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받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부산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장동익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의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 나왔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이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처음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33이었고 아내는 29이었습니다. 2살 된 딸도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아이를 업은 아내가 면회를 왔다가 하면 속이 부서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죠. 면회 안 와도 된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하면 답장이나 한 번씩 해줘라. 그래도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둬야겠다. 내가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기록들을 전부 짊어지고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록이 집에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여기엔 분명히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어머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이니까요. 분홍색 보자기에 첩첩 쌓여있는 2,000장의 사건 기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종이 끝이 다 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었고 그 후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7글자를 듣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를 꿈꾸었던 33의 그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놔야겠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을 원망해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동익의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처럼 용서를 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 여자교도소의 그녀처럼 복수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얼굴로 내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이 장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 무엇일까? 살인? 사기? 배신? 여러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 부분을 읽는 순간에 아,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를 읽어보자면 가게 안을 뒤져 명함을 찾고 나한테 전화하기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찰도 변호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제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는 그의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함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2019년 울산 3인 자살 미수 사건 재판에서 따뜻한 판결문으로 세상에 울림을 전했던 박주영 판사. 그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혼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3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그중 한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한 사람은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도망가고 2명만 기소돼서 왔다. 그런데 공소장을 읽어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다. 보통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서 고민하다 어떻게든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판결문을 다르게 쓰게 되었다. 다음은 그가 쓴 판결문의 일부이다.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읽어보자면,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니 나 또한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간절해졌다. 그래서일까, 그 이후로 시장에서 억척스러운 할머니한테 붙들려 거의 생선을 강매당하다시피 한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안 살 것을 사거나 너무 많이 사면 조금 곤란하긴 했지만 매일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웃어넘길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의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에 거듭 질문하는 환자의 말을 단호하게 끊고 다음 환자 차트를 보는 의사가 냉정하게만 보였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지어 기다리는 환자들을 다 볼 수 없는 의사의 입장이 되어보니 때론 냉정함이 다수를 위한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진료를 마치던 의사에게 품었던 서운함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상대의 사정에 대해 알 수는 없다. 상대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른 채 그저 내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말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나의 진심 또한 상대에게 닿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 그에게 내가 모를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의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이 오늘 하루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적게든 크게든 연결돼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의 여유와 선의로 대한 것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덜 삭막해지지 않을까. 누구도 불행을 증명하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 이 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일부를 읽어보자면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불행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이를테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너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밥이 들어가? 웃는 거 보니까 실연의 아픔도 잊었나 봐. 그런 것도 보러 다니고 이젠 살만한가 보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다. 상대방이 걱정되면 괜찮아? 라고 물으면 된다. 살아보려 애쓰는 이에게 불행하면 밥도 먹지 말고 24시간 괴로워해야지 라고 하면서 불행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잘못된 것이다. 예전에 혼자 아들을 키우는 이혼 여성을 촬영했을 때가 떠오른다. 그녀는 기술도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해서 이제 막 미용 기술을 배우며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경제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 그런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 남편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친정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여성은 전 남편이 연락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자신에게 그 어떤 도움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 그간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야 했다. 또 친정 부모님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구구절절하게 얘기해야 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지원금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한평생 목수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인 다니엘 블레이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다. 의사가 이대로 계속 일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자 한동안 일을 쉬기로 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질병수당을 신청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직원은 그의 질병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며 이에 답하라고 요구한다. 답답해도 끝까지 심사에 응한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으니 질병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질병수당을 받으려면 1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는 12점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결국 질병수당 심사에 항고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만든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책 중간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그 구절로 오늘의 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